12월의 서울. 한남동의 밤은 잔인할 만큼 화려하고 또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한강을 타고 넘어와 빌딩 숲 사이를 휘몰아쳤지만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은 최고급 세단들이 내뿜는 열기와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계절을 잊은 듯 요란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태성그룹의 강태준 회장은 호텔 로비에 회전문이 돌아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8이라는 나이에 정점에 올랐다는 세간의 평가는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무게가 납덩이처럼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은 후 태준에게 세상은 그저 무채색의 건조한 공간일 뿐이었고 그는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열린 정재계 인사들의 송년 파티 또한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역이자 무의미한 시간의 연장에 불과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 서로의 이익을 탐색하는 은밀한 속삭임들이 태준의 귓가에서 이명처럼 윙윙거려 두통을 유발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먼저 들어가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수행원들을 물러나게 한 뒤 홀로 호텔 정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혼탁했던 머릿속이 아주 조금 맑아지는 듯했고 그는 코트 깃을 쓰며 눈이 쌓인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행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까지는 불과 100m 남짓이었지만 그 짧은 거리를 걷는 동안이라도 그는 온전히 혼자가 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그만두고 장갑을 고쳐 끼는 순간 안주머니에 대충 찔러 넣었던 악어 가죽 지갑이 미끄러져 눈 덮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툼한 현금과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이었지만 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겨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 옮길 뿐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거리에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아주 작고 가벼운 발소리였는데 그것은 마치 길고양이가 눈 위를 달리는 것처럼 조심스럽고도 다급했습니다. 호텔 건너편 버스 정류장의 낡은 벤치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한 아이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주저없이 달려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기껏해야 6살이나 7살쯤 되어 보였는데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분홍색 패딩 점퍼는 색이 바래고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고 추위에 빨갛게 튼 작은 손은 주머니 속에 넣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만큼은 이 거리에 그 어떤 넌사인보다도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밭에 떨어진 검은색 지갑을 조사한 손으로 집어들고는 멀어져가는 태준의 뒷모습을 향해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아이의 목소리는 겨울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태준의 무뎌진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태준은 낯선 목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또다시 누군가가 취기에 시비를 걸어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며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일 것이라 짐작하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존재와 마주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허리춤에도 오지 않는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아이의 손에는 그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지갑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잠시 할 말을 잃고 아이를 내려다보았고 아이는 겁먹은 듯 움찔하면서도 씩씩하게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까 저쪽에서 걸어오실 때 주머니에서 빠지는 걸 봤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발음은 또렷했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지갑을 받아 들었고 그제야 자신이 지갑을 흘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수표와 현금, 카드들이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삭막한 도시에서. 그것도 가장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느껴지는 이 동네에서 이런 순수한 선의를 마주한다는 것은 태준에게 있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며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거칠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누군가의 호의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식은 언제나 돈이었고 그것이 가장 깔끔하고 뒷말이 없는 해결책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아이에게 지폐 뭉치를 내밀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건 사례금이니까 받아라.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추우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 그는 아이가 당연히 환호성을 지르며 돈을 받아 챙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아이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일 것이고 어쩌면 이 아이의 부모가 한 달 내내 일해도 벌기 힘들 수도 있는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반응은 태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준이 내민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언 작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돈 받으려고 가져다 드린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남의 물건을 찾아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도 했고요. 태주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되고 누구나 돈 앞에서는 굴복한다고 믿어왔던 그의 견고한 가치관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돈이 부끄럽게 느껴져 슬그머니 손을 내렸고 당돌하면서도 기특한 이 꼬마 아가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졌습니다. 그럼 그냥 보내기는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니 뭐라도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태준의 말에 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저씨, 저기 편의점에서 호빵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사실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따뜻한 호빵 하나면 돼요. 아이가 가리킨 곳은 길 건너편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의 현금을 마다하고 고작 1,000원짜리 호빵을 요구하는 아이의 순수함에 태준의 가슴 한구석이 리타게 저려왔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서서 걸어갔고 아이는 종종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편의점 안은 난로 열기로 훈훈했고 훅 끼쳐오는 오뎅 국물 냄새가 낯설지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어색한 동작으로 호빵 기계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 호빵과 야채 호빵을 종류별로 꺼냈고 따뜻한 우유와 소시지, 과자들까지 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태준의 모습은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묘한 충만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구석에 좁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는 호빵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고 와, 진짜 따뜻하다 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호빵을 반으로 쪼개더니 김이 나는 반쪽을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드세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아저씨, 손도 아까 보니까 엄청 차갑던데. 태준은 얼떨결에 호빵을 받아들었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5년 동안 그 누구도 그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손이 차갑다며 걱정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의 결제 서류와 자산 규모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강태준이라는 인간 자체의 온기에는 무관심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태준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우유를 오물거리는 입으로 하나요, 이하나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늦은 밤에 혼자 있니? 태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하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이내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멀리 가셨대요. 엄마도 돈 벌러 가셔서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 약 사러 나왔다가 버스를 놓쳤거든요. 아이의 담담한 고백은 태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호빵을 먹으며 제잘제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꼭 우리 아빠 같아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빠는 키도 크고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요. 근데 아저씨 눈은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돈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부자들은 원래 다 외로운 건가요? 아이의 예리한 질문에 태준은 들고 있던 호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눈에도 자신의 공허함이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슬픈 게 아니라 조금 지쳐서 그래. 잠을 잘 못 자거든. 태준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재워드릴까요? 할머니가 잠 안 올 때 불러주는 노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며 알 수 없는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투박했지만 기이할 정도로 편안해서 태준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의점의 백색 소음과 아이의 흥얼거림이 섞여 묘한 안도감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태준은 테이블에 팔을 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 있는 듯한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태준이 눈을 떴을 때 하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태준은 시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10분 정도였지만 그는 실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간식들을 챙겨 하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데려다 주마, 집이 어디니? 태준의 제안에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저기 골목만 돌면 바로예요. 아저씨, 차는 너무 커서 우리 골목에 못 들어와요. 그냥 여기서 안녕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편의점 문 앞까지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하나는 주머니에 간식 봉지를 소중히 넣고는 태준을 향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호빵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오늘 밤에는 꼭 꿀잠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골목길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아이의 작은 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아이가 나눠준 식은 호빵 반쪽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시 제 올라타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태준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불빛들 사이에서 그 아이가 보여준 작은 온기만이 유일하게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수면제를 찾아 서랍을 뒤졌겠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아이의 서툰 자장가 소리와 아빠 같아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그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자신이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구원을 바라는 본능적인 외침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강태준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회장의 펜트하우스 침실에 쏟아진 것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겨울의 햇살이었지만 그 빛을 맞이하는 주인의 상태는 지난 5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을 뜬 태준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낯선 감각에 집중했는데 그것은 바로 개운함이었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만성적인 두통도, 가슴을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중압감도 사라진 채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처럼 가뿐한 기분이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수면제통은 뚜껑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는 자신이 지난밤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지난 5년간 수많은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지독한 불면증이 길거리에서 만난 꼬마 아이와의 짧은 대화와 싸구려 호빵 하나로 치유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을 넘어 일종의 경외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태준이 침실 밖으로 걸어 나오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가사 도우미와 집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소라면 퀭한 눈과 신경질적인 태도로 아침 인사는커녕 물 한 잔만 마시고 출근했을 그가 생기 있는 얼굴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한우 갈비탕과 정갈한 오첩 반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태준은 숟가락을 든 채 밥을 먹지 못하고 물끄러미 국물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최고급 요리에서 아무런 맛도 향기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의 뇌리는 온통 어젯밤 편의점 구석자리에서 아이와 나눠 먹었던 그 반쪽짜리 호빵의 맛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혼자 앉아 먹는 이 완벽한 아침 식사가 어제 그 좁고 허름한 편의점 테이블에서 느꼈던 따스한 온기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차가운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은 태준은 정장을 갖춰 입고 회사로 향하는 채 올랐지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그 가죽의 질감을 확인하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이하나라고 했던 그 아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꼭 우리 아빠 같아요 라고 말하던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울려와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지만 태준은 그들의 얼굴을 보는 대신 로비 한구석에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어젯밤 눈 내리던 거리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태준은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 앞에 앉았지만 펜을 잡은 손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터폰을 눌러차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차가운 인상에 차 실장이 들어와 정중히 고개를 숙이자 태준은 지갑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짐짓 무심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차 실장, 어제 내가 한남동 호텔 앞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일이 있었네. 그걸 찾아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좀 찾아주게. 갑작스러운 지시에 차 실장의 눈썹이 꿈틀했지만 그는 프로답게 감정을 숨기며 되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이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고 계십니까?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이하나, 나이는 67살 정도, 한남동 재개발 구역 근처에 산다고 했네. 할머니와 둘이 산다고 했으니.
그 구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명단이나 동네 주민들을 탐문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지시를 받은 차 실장이 나가고 난 뒤 태주는 회전 의자의 몸을 깊숙이 파묻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대기업 비서실이 움직인다면 그 아이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가 말했던 편찮으신 할머니와 재개발 구역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 아이에게 집착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죽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감정세포들이 그 아이로 인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춥고 배고픈 현실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다시 흐려지더니 진눈개비가 흩날리기 시작했고 태준의 불안감은 날씨만큼이나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집무실을 서성거리던 그는 비서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차 실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손에 들린 보고서 파일은 얇고 초라했습니다. 차 실장은 태준의 책상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아이 찾았습니다. 한남동 3구역 판자촌에 거주하는 이하나 양이 맞습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래, 그럼 당장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가보겠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차 실장은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가시기 전에 들으셔야 할 보고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태준은 멈칫하며 차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상황이라니 무슨 말이야? 차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태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새벽 이하나 양의 조모인 김순자 씨가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과 영양실조로 추정됩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이 덮쳐왔습니다. 어젯밤 자신에게 호빵을 나눠주며 해맑게 웃던 그 아이가 그 시간 동안 싸늘하게 식어가는 할머니 곁에서 홀로 공포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하나는 지금 어디 있지? 태준의 목소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 나왔습니다. 차 실장은 더욱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관할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경찰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아이는 연고자가 없어 절차대로라면 오늘 중으로 임시보호소를 거쳐 보육원으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그 집은 무허가 판자촌이라 당장 내일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아이가 갈 곳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은 지금 그의 가슴을 찢는 죄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아이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도 집 안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자신의 무심함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당장 출발해. 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네. 차 실장이 당황하여 되묻자 태준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키라고. 그리고 법무팀장에게 연락해서 내 개인 변호사 대동하고 현장으로 오라고 해. 그 아이, 보육원이든 어디든 절대 못 데려가게 막을 거니까.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강태준 회장이 이토록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은 비서실 사람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추운 방바닥에서 홀로 울고 있을 하나의 모습만이 가득 차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그 아이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직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빗길을 뚫고 한남동의 비탈길을 질주하는 동안 태주는 뒷좌석에 앉아 불안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고층 빌딩 숲에서 점차 낮고 허름한 주택가로 변해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길에 진입할 수 없어 멈춰 서자 태주는 수행원이 우산을 펴들기도 전에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눈개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젯밤 하나가 사라졌던 그 좁고 어두운 골목을 향해 달렸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낡아서 기울어진 대문 앞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여성이 하나를 억지로 안아 올리려 하고 있었고, 하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대문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 일어났단 말이야. 나 할머니 두고 안 가. 이거 놔요. 할머니 춥단 말이야. 아이의 처절한 절규는 회색빛 하늘을 찍고 태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어제보다 더 얇아 보이는 옷차림의 하나는 마치 세상의 끝에선 작은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행원들이 그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밀어냈고, 갑작스러운 검은 양복 무리의 등장에 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하나를 안은 채 태준을 올려다보았고, 경찰관이 다가와 제지하려 했지만 태준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세가 눌려 멈칫했습니다. 태준은 사회복지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품에서 발버둥치는 하나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빼앗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손길에 거칠게 저항하다가 태준의 익숙한 향기와 품의 온기를 느끼고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하나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이내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두려움과 서러움이 안도감과 함께 터져 나온 것입니다. 태준은 떨고 있는 아이를 자신의 롱코트로 감싸 안으며 거친 손길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경찰과 공무원, 그리고 구경꾼들을 향해 차가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갑니다. 내가 보호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태준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도착한 태성그룹의 변호인단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준은 품에 안긴 하나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등을 토닥이며 차갑게 식어버린 그 집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외로움이 그 낡은 집의 벽마다 스며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야,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이제 아무데도 안 가도 돼. 태준의 나지막한 속삭임의 하나는 그의 옷깃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며 훌쩍였습니다. 할머니가 안 일어나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 좀 깨워주세요. 아이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태준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추위와 고통으로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겠노라고. 차 실장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어디로 모실까요? 병원부터 가시겠습니까?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집으로 간다. 내 집으로. 병원 진료진은 집으로 부르도록 해. 낯선 병원보다는 집이 나을 거야. 그리고 그는 하나를 아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리무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준의 품에 안긴 하나는 지쳐서인지 어느새 까무룩 잠이 들어 있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지만 태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운명적인 이끌림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까마득하게 펼쳐지는 한남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소수만이 거주할 수 있다는 50층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초고속으로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의 기압 차이로 인해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자 태준의 코트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던 하나가 불안한 듯 작은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태준은 그런 아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막중한 책임감에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것은 수조원 규모의 M&A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도 더 큰 긴장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태준의 요새이자 차가운 성층인 펜트하우스에 현관이 드러났을 때 하나는 압도적인 공간감과 화려함에 눌려 발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매끄럽게 마감되어 거울처럼 비쳤고 현관 벽에 걸린 추상화 한 점 가격만 해도 웬만한 아파트 몇 채 값에 달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집이 주는 온기 대신 박물관 같은 서늘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낡고 더러워진 운동화를 내려다보고는 감히 저 눈부시게 하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저씨, 저 신발이 너무 더러워서 바닥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가 신발을 벗으려 쭈뼛거리는 모습을 보며 태준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평소에 결벽증적인 성격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주저없이 했습니다. 더러운 흙탕물이 묻은 아이의 운동화 끈을 직접 풀어주며 자신의 명품 양복 바지가 바닥에 끌리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더러워지면 닦으면 그만이야. 이 집에서는 네가 눈치 볼 것 아무것도 없다. 태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어 거실로 향했고 갑작스러운 공중부양에 놀란 하나는 태준의 목으로 팔을 감으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중년의 가사도우미 공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회장님이 꾀죄죄한 몰골의 어린아이를 그것도 품에 안고 들어오는 모습은 그녀의 20년 가사 도움이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공여사가 말을 잇지 못하자 태준은 짧고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함께 지낼 식구입니다. 목욕물부터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입을 만한 옷이 없으니 당장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실내복을 구해오도록 하세요. 태준의 지시에 공여사는 프로답게 표정을 관리하며 즉시 욕실로 향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과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 하나가 다시금 태준의 품으로 파고들며 몸을 떨자 태준은 아이의 등 뒤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욕실에서의 시간은 전쟁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공여사가 씻겨주려 했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트라우마가 극에 달한 하나가
태준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울먹이는 바람에 결국 태준이 팔을 걷어붙여야만 했습니다. 최고급 욕조에 거품을 가득 풀고 아이를 안친 태준은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것보다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수천 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샴푸 거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쩔쩔매는 재계 서열 오위 회장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손길만큼은 투박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따뜻한 물이 아이의 몸에 묻어있던 빈민가의 띠와 눈물 자국을 씻어내자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여기저기 긁힌 상처들이 태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연민을 억누르며 부드러운 수건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젖은 머리를 말려주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하나는 태준의 박시한 티셔츠를 원피스처럼 입은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셰프가 급하게 준비한 전복죽과 부드러운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하나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고 거대한 식탁은 아이를 더욱 작고 외로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야, 한 숟가락이라도 먹자. 그래야 할머니 만나러 갔을 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태준이 조심스럽게 달래자 하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할머니는 이제 정말 못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아줌마가 할머니 하늘나라 갔다고 했어요. 아이의 질문은 순수해서 더 잔인하게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태준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깊은 잠에 드신 거야. 아픔 없는 곳으로 가셨어. 하지만 네가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밥 먹자. 그것은 상투적인 위로였지만 지금 태준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는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풀린 듯 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하나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며 밥을 삼켰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은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려 자신의 몫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물만 들이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은 하나를 위해 급히 마련된 게스트룸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는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이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훨씬 호화로운 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방이야. 침대가 넓으니 편하게 잘 수 있을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아저씨를 부르렴. 태준은 아이가 좋아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하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는 거대한 침대를 보며 뒷걸음질 쳤고 그 눈빛에는 안락함이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무 넓고 하얀 침대가 마치 자신을 삼켜버릴 것 같은 바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이가 낯설어서 그런 것이라 짐작하고 침대맡 스탠드만 켜둔 채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태준은 서재에 앉아 업무를 보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울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기어 올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태준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비어있는 침대를 본 순간 태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불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였고 방 안 어디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야,
태주는 당황하여 거실로 뛰쳐나갔고 불 꺼진 100평 남짓한 펜트하우스를 미친 사람처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주방, 베란다 그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할 무렵 태주는 안방 드레스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그가 옷을 갈아입을 때 외에는 절대 열어두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선 태주는 가장 안쪽 구석에 있는 좁은 붙박이장 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활짝 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정장들이 걸려있는 옷장 바닥. 그 비좁고 어두운 공간에 하나가 이불을 끌어다 놓고 웅크려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미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태준이 평소 즐겨 입는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베개 삼아 얼굴을 파묻은 채 말입니다.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넓은 침대. 한강뷰가 보이는 방은 이 상처 입은 아이에게는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공포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좁고 어두컴컴한 옷장 속, 누군가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 밀폐된 공간이 판자촌 단칸방에 익숙한 아이에게는 더 안전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아이가 잠결에 칭얼거리며 태준의 코트 자락을 더 깊이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냄새, 따뜻해. 그 작은 속삭임은 태준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이 아이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깨워 침대로 옮기는 대신 자신이 옷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좁은 옷장 바닥에 아이와 마주보고 누운 태준은 불편한 자세였지만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더 좋다면 여기서 자자. 아저씨가 지켜줄게. 아이는 꿈결에도 그 손길을 느꼈는지 찡그렸던 미간을 펴고 편안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 구석.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들에 둘러싸인 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옷장 안은 난로를 켜둔 것처럼 훈훈했습니다. 태주는 잠들기 직전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과 자신의 옷에서 나는 섬유 유연제 향이 섞인 이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돈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였고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차가운 얼음성의 주인이었던 야수는 자꾸 여린 소녀 덕분에 비로소 사람의 온도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태준의 눈가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 한 방울 맺혔다가 아이의 이마 위로 조용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드레스룸 붙박이장 안으로 아침 햇살이 가느다란 실오라기처럼 비집고 들어왔을 때 강태준은 목과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가 아니면 잠들지 못하던 그가 딱딱한 바닥에서 웅크리고 잤으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품속에서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는 하나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려왔기 때문인데 아이는 밤새 악몽을 꾸지 않았는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태준의 셔츠 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팔을 빼내려 했지만 오랜 긴장이 풀려서인지 깊이 잠든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드레스룸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공여사가 들어왔고 옷장 안에 구겨져 있는 회장님과 아이를 발견하고는 입을 틀어막으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태주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공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 속에 이 집안에 드디어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아이를 안아 침대로 옮기자 하나는 잠결에도 따뜻한 온기를 찾아 뒤척이다가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태준은 뻐근한 어깨를 돌리며 거실로 나왔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눈부신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의 사건은 그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돈으로 지은 이 화려한 성이 상처 입은 아이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숨막히는 감옥이자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백화점 VVIP 팀에게 아동복과 필요한 물품들을 펜트하우스로 직접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고르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지만 그건 역시 태준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거실은 백화점 한 층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화려한 옷들과 장난감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원피스부터 최고급 오가닉 소재의 내에 한정판 인형들까지 줄지어 진열되었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하나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을 때 아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동화 속 세상이 아니라 압도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에 기가 질려 태준의 뒤로 숨었고 태준은 아이를 앞으로 이끌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이제 네가 입을 옷들이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렴. 다 가져도 좋아.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의 눈은 옷에 달려있는 가격표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거기에 적힌 이 오이뽀이꼼이님이라는 숫자를 읽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이거 너무 비싸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공짜는 없는 거라고. 이렇게 비싼 걸 받으면 나중에 제가 다 갚아야 하잖아요. 하나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당황하여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아저씨가 너한테 선물하는 거야. 그냥 예쁘게 입어주기만 하면 돼. 하지만 가난이 뼛속까지 각인된 아이에게 대가 없는 호의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이런 거 입을 자격 없어요. 그냥 제 옷 주세요. 빨아서 입으면 돼요. 결국 태준은 직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수천만 원어치의 옷가지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태준은 돈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려 했던 자신의 안일한 방식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은 더욱 고역이었습니다. 태준은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셰프에게 부탁해 가장 서민적인 메뉴인 김치볶음밥과 계란국을 준비하게 했지만 식기들은 여전히 최고급 도자기와 은수저였습니다. 하나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그릇과 부딪혀 다그락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혹시라도 비싼 그릇을 깨뜨릴까봐 밥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키는 아이의 모습에 태준은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야, 편하게 먹어. 그릇 깨져도 괜찮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태준이 달래보려 했지만 하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이거 깨뜨리면 할머니랑 제가 평생 일해도 못 갚을 거예요. 아이의 머릿속에는 물건의 가치가 사랑이나 편안함보다 훨씬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태준이 하루아침에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서재에서 잠시 업무를 보는 사이 거실에서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산산조각난 크리스털 화병과 흥건하게 쏟아진 물, 그리고 그 사이에 주저앉아 있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여사가 청소하는 것을 돕겠다며 무거운 화병을 옮기려다 그만 손에서 놓친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가기도 전에 하나는 파편들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밥 안 주셔도 돼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아이의 반응은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대와 폭력,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반응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처참한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고작 화병 하나 깼다고 이렇게까지 공포에 떨어야 한단 말인가. 태준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자신의 발을 찌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에게 달려가 떨고 있는 작은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하나야 괜찮아, 안 때려. 아무도 널 안 때려. 태준이 소리쳤지만 하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했어요만 반복했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어 유리 조각이 없는 소파 위로 옮겼습니다. 아이의 무릎과 손바닥에서는 유리 파편에 긁힌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아이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하나, 나 봐. 아저씨 봐. 화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1000개를 깨도 상관없어. 네가 다친 게 더 중요해. 알겠어. 태준의 필사적인 외침이 그제야 아이의 귀에 닿았는지 하나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태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다는 안도감,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공여사가 구급상자를 가져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태준은 아이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르는 따가움에 아이가 움찔거릴 때마다 태준의 미간도 함께 찌푸려졌습니다. 상처 치료가 끝나고 하나가 진정되자 태준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하나야, 왜 무거운 걸 들려고 했어? 공 여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태준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밥값 해야 하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밥만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이러다가 쓸모없다고 쫓겨날까봐 무서웠어요. 아이의 고백은 태준에게 두 번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작 6살 아이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밥값을 고민하고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준은 아이를 꼭 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밥값 같은 거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쓸모 있어. 아저씨가 너를 데려온 건 일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좋아서야.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하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는 자신이 이 화려한 성에 어울리지 않는 오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 때문에 비싼 물건이 깨지고 아저씨가 곤란해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들고 왔던 낡은 비닐봉지에 자신의 달아빠진 양말과 속옷, 그리고 편의점에서 샀던 과자 부스러기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사준 예쁜 잠옷을 벗고 다시 자신의 꼬질꼬질한 패딩 점퍼를 입었습니다. 현관문은 너무 무거웠지만 하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 틈을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얼굴에 닿자 다시금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하나는 아저씨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딸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현관 앞에 서 있는 하나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이하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다혜준이 케이크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너무 비싼 아이예요. 저는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저씨한테 자꾸 손해만 끼치잖아요. 갈래요. 다시 골목으로 갈래요. 태준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먼지보다 가볍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이의 논리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부채감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억지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괜찮다, 사랑한다는 말로는 아이의 뿌리 깊은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당당하게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명분,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곁에 둘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태준은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던 자신의 비상한 두뇌를 풀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M&A 협상 테이블에서나 쓰던 치밀한 전략을 6살 꼬맥에 써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만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며 하나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야, 내 말이 맞아. 세상에 공짜는 없지.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손해보는 건 딱 질색이야. 하나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래를 하자. 네가 내 곁에 있어주는 대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이야. 태준의 말에 하나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계약이라는 어려운 단어는 잘 몰랐지만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에 아이는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가가 인생 최대의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태준은 서재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와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줄 기상천외하고도 사랑스러운 계약서가 작성될 차례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식탁 위에 펼쳐놓은 A4 용지 위로 만년필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거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억 원짜리 인수합병 계약서를 작성할 때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쓴 태준은 잠시 펜을 멈추고 맞은편에 앉은 하나를 응시했습니다. 하나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호랑이 굴에 들어온 토끼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태준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작성된 내용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갑 강태준 을 이하나
본 계약은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 체결되며 계약 기간은 을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로 한다. 태준의 입에서 나온 계약이라는 단어는 딱딱했지만 그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엉뚱하고 따뜻한 거래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1조 업무 내용. 을은 매일 저녁 7시 갑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 이때 갑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어 갑의 식욕을 돋우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태준이 읽어 내려가자 하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작 밥을 같이 먹는 게 업무라니 아이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려서 말이야. 네가 같이 먹어주는 건 나한테는 의료행위나 다름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야. 알겠나? 하나는 태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속아 넘어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 밥 진짜 잘 먹어요.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을게요. 아이의 대답에 태준은 입가에 번지려는 미소를 간신히 참으며 다음 조항을 읽었습니다. 제2조 수면 보조. 을은 갑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밤에는 갑의 반경 10m 이내에 머물러야 한다. 단, 옷장이 아닌 침대에서 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태준은 어젯밤 옷장에서 웅크리고 자던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조항을 강력하게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옷장이 아닌 폭신한 침대가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한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댁에 관한 조항이다. 제3조 보수. 갑은 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의식주 전반과 교육, 그리고 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호칭을 정리한다. 을은 갑을.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왜 주주총회 연설보다 더 떨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는 외부 시선을 고려한 위장 신분이니 오해하지 말도록. 아빠요. 하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생적으로 아빠라는 존재를 가져본 적 없는 아이에게 그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펜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계약상 필요한 호칭일 뿐이야. 싫으면 관두고. 태준의 퉁명스러운 말에 하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펜을 받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저도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하나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툰 글씨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태준이 내민 인주에 엄지손가락을 꾹 눌러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작은 엄지손가락과 태준의 큰 엄지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맞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그것은 법적 효력 따위는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지만 태준에게는 그 어떤 등기, 권리증보다 소중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강태준 회장의 이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조간신문을 읽던 그의 일과에 머리 묶기 동영상 시청이라는 기상천외한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등원을 앞둔 하나의 산발이 된 머리를 본 태준은 전속 스타일리스트를 부르자는 공 여사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호자의 의무니까요. 태준은 비장한 표정으로 빗과 고무줄을 들고 하나 뒤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그의 손은 고무줄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굵고 투박한 손가락 사이로 아이의 얇은 머리카락이 자꾸만 빠져나갔고 힘 조절 실패로 아이가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태준은 미안하다,
작전 실패다, 다시 시도한다 라고 중얼거리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30분간의 사투 끝에 탄생한 것은 삐뚤빼뚤하고 엉성한 양 갈래머리였지만 거울을 본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선물 받은 공주님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와, 아빠 진짜 잘한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아빠라는 호칭이 주는 묘한 울림에 태준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내일은 디스코 머리라는 고난도 기술을 연마해 보겠다. 자신감에 찬 태준의 말에 공여사는 뒤돌아서서 웃음을 훔쳤습니다. 회장님이 유튜브를 보며 인형 머리로 닦기 연습을 하다가 밤을 새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자인 태준에게 대충이란 없었고 그것이 비록 6살짜리 여자아이 머리 묶기라 할지라도 그는 업계 1위를 목표로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가 다니게 된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이라는 가정통신문이 날아온 것입니다. 비서실장 차 실장은 당연히 불참을 예상하고 회장님, 이날은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유치원 측에는 기부금을 전달하고 불참 사유서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검토하던 태준은 안경 너머로 차 실장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팅 취소해. 위약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리고 셰프한테 연락해서 앞치마 준비하라고 해. 내가 직접 간다. 차 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태준의 눈빛은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태성그룹의 주가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 루머로 인해 잠시 출렁였지만 정작 당사자는 유치원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 반죽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조리 실습실은 퇴근 후 헐레벌떡 달려온 샐러리맨 아빠들로 북적였고 그들 사이에서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 위에 병아리 그림이 그려진 앞치마를 두른 태준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다른 아빠들이 서로 안녕하세요, 어느 회사 다니세요 하며 통성명을 하는 동안 태준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쳐진 듯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런 태준이 자랑스러운 듯 친구들의 손을 끌고 와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는 키도 엄청 크고 머리도 잘 묶어준다. 아이들의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되자 천하의 강태준 회장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반갑다. 꼬마들이라고 딱딱하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웃어야 하나 악수를 해야 하나 하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빠 얼굴 쿠키 만들기였습니다. 다른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밀가루 장난을 치며 엉망진창인 쿠키를 만드는 동안 태준은 건축 설계를 하듯 쿠키 반죽을 정밀하게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코펜으로 눈, 코, 입을 그리는 그의 손길은 뇌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신중했습니다. 하나가 옆에서 아빠, 눈이 너무 무서워요. 좀 더 웃게 그려주세요. 라고 주문하자 태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초코펜을 수정했습니다. 수정 요청 반영한다. 입꼬리 각도 15도 상향 조정. 그의 진지한 모습에 옆 테이블의 젊은 아빠가 참지 못하고 푸흡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전염병처럼 번져 실습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까르르 웃어 넘어가는 하나의 얼굴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쿠키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직구 중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돌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 바라는 점을 하나씩 말해볼까요? 아이들은 장난감 사주세요. 놀이공원 가요. 등등의 소원을 외쳤습니다. 하나의 차례가 되자 실습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재벌 회장의 딸이 무엇을 원할지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향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밤에 혼자 깨서 거실에 앉아 있지 말고, 밥도 혼자 먹지 말고, 저랑 같이 푹 잤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웃는 게 제일 좋아요. 예상치 못한 아이의 고백에 왁자지껄하던 실습실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태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외로움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태준을 보며 주변의 아빠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버님, 딸 농사 정말 잘 지으셨네요. 부럽습니다. 우리 딸은 뽀로로만 찾는데. 그 순간 태준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딸 바보인 평범한 아빠 강태준이 되어 그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계급장 떼고 오로지 부성의 하나로 통하는 그 묘한 연대감 속에서 태준은 난생 처음으로 사람 냄새 나는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하나는 직접 만든 사실, 태준이 90% 제작한 쿠키가 부서질까봐 품에 꼭 안고 꾸벅꾸벅 조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운전기사에게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운전해 라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하며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잠든 하나를 침대에 눕히고 나오려는데 아이가 잠결에 태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미역국. 아이의 잠꼬대에 태준은 멈칫했습니다. 다음 주가 하나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태준은 아이의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줄게. 그날 밤, 태준은 서재가 아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 레시피를 검색하며 미역을 불리고 최고급 한우, 양지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을 빼고 참기름에 고기를 볶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결제 서류를 검토할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몇 번이나 맛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끓이기를 반복하는 동안 주방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실종되었던 가정의 냄새였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엉성한 계약서를 바라보며 태준은 국자를 든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갑강태준, 이번 계약은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확실하군.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역국 소리가 마치 태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하나의 생일 파티 준비로 펜트하우스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라면 먼지 한 톨 없는 정막만이 감돌았을 것이라는 오색 풍선이 장식되었고 주방에서는 셰프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케이크와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달콤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중요한 임원 회의조차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는데 그의 손에는 하나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한정판 미술 도구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욕실 쪽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와 공 여사의 흐뭇한 목소리가 태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가정적인 남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업의 주가 등락보다 하나의 웃음소리가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향하려다
욕실 문이 열리며 목욕을 마친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뽀얀 얼굴로 나오는 하나는 영락없는 천사 같았고, 태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공주님, 목욕하니까 더 예쁘네. 오늘 저녁에 파티할 생각하니까 신나지? 태준의 말에 하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달려와 태준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공여사가 뒤따라 나오며 수건으로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털어주려 할 때 아이의 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태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에는 낡은 옷깃 속에 숨겨져 있거나 때가 묻어 잘 보이지 않았던 가느다란 은색 줄에 매달린 펜던트가 욕실 조명을 받아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무심코 그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흔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독특한 물방울 모양의 백금 펜던트, 중앙에 작은 사파이어가 박혀있는 그 디자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태준이 직접 도안을 그려 주문 제작했던 유일무이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창백해지자 공여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갑자기 안 좋으십니다. 하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의 목에서 흔들리는 그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을 뻗어 하나가 목에 걸고 있는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준의 행동에 하나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움찔했지만 태준은 아이를 달래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펜던트의 뒷면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세상에 비슷한 디자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펜던트를 뒤집었지만 잔인한 진실은 그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TNS, Forever. 그것은 태준과 그의 첫사랑 서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7년 전. 그가 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가난한 유학생으로 위장해 살던 시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 김서연에게 프로포즈하며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태준의 무서운 표정에 겁을 먹은 하나는 울먹이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태준이 어깨를 붙잡고 있어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라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팔면 밥 많이 먹을 수 있는데도 엄마는 절대 안 팔았어요. 하나의 대답은 태준의 머릿속을 하얗게 불태워버렸습니다. 엄마가 주셨다니. 그렇다면 하나의 엄마가 서연이라는 말인가? 태준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던 7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어와 그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7년 전, 태준은 재벌가의 정해진 혼처를 거부하고 집을 나와 허름한 옥탑방에서 서연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태준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서연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해. 가난이 지긋지긋해. 내 아버지한테 돈 받았어.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거야. 찾지 마. 그 쪽지를 본 태준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며칠 뒤 아버지로부터 서연이 거액의 수표를 받아들고 해외로 떠나는 사진을 건네받으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태준은 사랑 따위는 믿지 않는 냉혈한이 되어 일에만 매달렸고 서연은 그에게 있어 잊고 싶은 상처이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의 목에 걸려 있는 것인가? 태준은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정말 돈을 보고 떠났다면 이깟 은목걸이 따위는 진작 버렸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는 엄마가 절대 이 목걸이를 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눈으로 하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말라서, 그리고 꾀죄죄해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익숙한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오뚝한 코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맑고 깊은 눈동자가 서연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과도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목걸이 빼라고 하면 뺄게요. 화내지 마세요. 하나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목걸이를 잡아뜯으려 하자 태주는 화들짝 놀라 아이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너무 놀라서 그래. 태주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지만 그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천이 닿자 의심은 확신으로, 확신은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만약 하나가 서연의 딸이라면, 그리고 하나의 나이가 6살, 한국 나이로 7살이라면, 시기적으로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떠날 당시. 그녀의 뱃속에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서연이 돈을 받고 떠났다고 했고, 그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아빠가 없다고 했을까? 왜 그토록 가난하게 살았을까? 태준이 알고 있는 탐욕스러운 배신자 김서연과 하나가 말하는 천사 같은 엄마 사이에는 도저히 메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태준은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송두리째 뒤집힐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공 여사에게 맡겼습니다. 공 여사, 하나 좀 데리고 방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 머리카락 몇 올만, 빗에 남아있는 거라도 좋으니 봉투에 담아서 서재로 가져다 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공 여사는 태준의 심각한 표정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를 안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태준은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하나가 내 딸이라면, 나는 지난 6년 동안 내 핏줄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을 때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이나 마시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서연은, 그녀는 도대체 왜 떠난 것이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엄마는 돈 벌러 멀리 갔다는 하나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며칠 전 보고서에서 하나의 어머니는 3년 전 사망이라는 문구를 본 기억이 스쳐 지나가자 태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로 들어가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과 함께 찍었던 찢어버리지 못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지금의 하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목에는 오늘 하나가 걸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움켜쥐고 오열을 토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인터폰을 들어 차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낮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 실장,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와. 그리고 유전자 검사센터 소장에게 연락해서 대기하라고 해.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검사가 있어. 전화를 끄는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하나의 사진과 서연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진 속의 미소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닮아 있었고 그 미소는 태준에게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어?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진실이 얼마나 참혹하든 그는 이제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속이고 서연을 내쫓은 모든 사람들을 설령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태준의 펜트하우스에는 생일 파티의 설렘 대신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다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의 서재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날카롭게 공간을 베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심장 박동처럼 불길하고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에 긴급으로 의뢰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와 뒷조사를 지시한 서연의 지난 7년간의 행적에 대한 보고서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8시간이었지만 태준에게는 48년과도 같은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고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전화기만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핏발이 서 붉게 충혈되었고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나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약 하나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그저 닮은 아이일 뿐이라면 이 모든 고통은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만약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는 차라리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심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열리고 차 실장이 들어왔을 때 태준은 그의 표정만 보고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의 차 실장이 흑빛이 된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 실장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2개가 들려 있었는데 하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고 다른 하나는 흥신소와 정보팀이 샅샅이 뒤져 찾아낸 김서연의 과거 기록들이었습니다. 차 실장은 태준의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고 차마 태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김서연님에 대한 기록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회장님이 알고 계시던 사실과 너무나 다릅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어들었고 봉투를 뜯는 소리가 정적을 찢으며 거칠게 울려 퍼졌는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과 서류들은 태준이 지난 7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을 산산조차 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태준의 기억 속 서연은 거액의 위자료를 챙겨 해외로 떠나 부유한 사업가와 재혼해 호의호식하며 사는 배신녀였지만 서류 속의 김서연은 지옥보다 더한 현실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외로 나간 적이 없었고 공항 사진은 태준의 아버지가 고용한 대역을 쓴 조작된 사진이었으며 그녀가 받은 돈이라고는 태준의 아이를 지우는 조건으로 받은 수술비 명목의 돈뿐이었으나 그마저도 그녀는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계좌에 남겨둔 채 잠적했습니다. 그녀가 숨어 들어간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예정지인 달동네 지하 단칸방이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는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은 태준이 기억하는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고된 노동에 찌들어 손이 거칠어지고 낡은 옷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등에는 언제나 포대기에 쌓인 어린아이가 엎여 있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사망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심부전과 영양실조였으며 사망 시각은 하나가 구조되기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태주는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고통에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서류를 구겨쥐었는데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손에 꼭 쥐고 있었다는 유품 목록에는 태준이 선물한 은목걸이와 태준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태준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 그리고 태준의 아버지로부터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난이라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선대 회장님께서 당시 김서연님을 찾아가 협박하셨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태준이의 회장 승계를 막고 빈털터리로 쫓아내 평생을 괴롭히겠다고 하셨답니다. 김서연님은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 떠나신 겁니다. 차 실장의 보고는 태준의 가슴에 확인 사살을 하는 총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은 책상을 내리치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자신의 핏줄을 시궁창에 버려두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그 거짓 노름에 속아 서연을 원망하며 살아온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꼭두각시였고 서연의 희생을 짓밟은 공범이었으며 자신의 딸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 방치한 가해자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하나뿐이었지만 태준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 확신에 찬 손길로, 하지만 두려움에 가득 찬 손길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든 그의 시선이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글자와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99%라는 숫자에 고정되는 순간 태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하나, 그 작은 아이가, 눈 내리는 밤 호텔 앞에서 자신에게 호빵을 나눠주던 그 꼬마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종이를 가슴에 품은 채 꺽꺽거리는 괴상한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최고급 카펫을 적셨고 그의 입에서는 서연아, 서연아 하는 부르짖음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서재를 뛰쳐나갔고 복도를 지나 하나의 방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술 취한 사람처럼 위태로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습니다. 하나의 방문을 열자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태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서연을 쏙 빼닮아 있었고 이불 밖으로 나온 작은 손에는 며칠 전 화병 조각에 긁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는데 손끝에 닿는 아이의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오히려 그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그 험한 달동네에서 엄마를 잃고 할머니마저 잃은 채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며 아빠 같다라고 웃어주던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아픈 것인지 태준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너를 못 알아보고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내가 죽일 놈이야. 태준은 아이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던 자신의 고통 따위는 서연이 겪었을 절망과 하나가 견뎌낸 외로움에 비하면 사치스러운 엄살에 불과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부와 명예, 태성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이 순간 얼마나 부질없고 쓰레기 같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마천루는 사랑하는 여자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고
그는 그 위에서 왕노릇을 하며 자신의 딸이 굶고 있을 때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던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태준의 흐느낌 소리에 잠이 깬 하나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눈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태준을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무서운 꿈 꿨어요.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태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의 아들이자 자신을 방치했던 아빠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사실에 태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부서질까봐 조심스러웠던 전과는 달리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뼈와 살을 아이에게 새겨 넣으려는 듯 강하고 절박하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 하나가 내 딸이라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래. 태준의 고백의 하나는 영문을 모른 채 눈을 깜박였지만 태준의 떨리는 어깨와 진심 어린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거대한 슬픔과 사랑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이는 태준의 등에 조그만 손을 올리고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빠, 엄마가 그랬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라고 했는데 아빠는 벌써 2번이나 울었잖아요. 이제 1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껴 써야죠. 아이의 순진한 위로에 태준은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조였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품에서 떼어놓고 젖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하나야, 잘 들어. 아빠는 이제 너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거야. 너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너를 춥게 했던 세상의 모든 부조리들,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그리고 다시는, 정말 다시는 네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을게.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핏줄에 새기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태준의 눈빛에서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도 맹렬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인 아버지와 서연을 죽음으로 내몬 이 잔인한 운명에 대해 가장 처절하고도 확실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강태준은 기업가가 아니라 잃어버린 딸을 되찾고 죽은 아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드는 전사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넘어 들어올 때까지 태준은 하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서연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아, 보고 있지? 우리 딸 내가 찾았어. 당신이 목숨 바쳐 지킨 우리 하나. 이제 내가 목숨 바쳐 지킬게.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 내 아버지라 해도 절대 용서하지 않아. 지켜봐줘. 태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밝아왔지만 태성그룹 본가를 향해 몰아칠 태풍은 이제 막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고 딸을 찾은 남자의 분노가 대한민국 재계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무거운 공기가 태성그룹 본가 저택을 짓누르고 있던 그날 오전 강태준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부수듯 밀고 들어와 본관 현관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친자 확인 결과서와 서연의 사망 진단서가 들려 있었는데 그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의 살벌한 기세에 본가의 하인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인 강 명예회장의 서재 문을 노크도 없이 박차고 들어간 태준은 최고급 자단목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고 종이들이 흩날리며 명예회장의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제왕처럼 굴림해 온 아버지가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태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살기에 눌려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원수를 보는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강 회장님, 당신이 죽였습니다. 서연이도. 그리고 내 영혼도 7년 전 당신이 보낸 그 더러운 돈 봉투와 협박이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태준의 낮은 목소리는 천둥보다 더 무겁게 서재를 울렸습니다. 명예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보다가 이하나라는 이름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태도를 바꾸며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였다. 그 천한 것이 내 앞길을 막게 둘 수는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핏줄이라니. 그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 내 손녀니까 내가 최고로 키워주마. 아버지의 그 역겨운 태도에 태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책상에 양손을 짚고 몸을 숙여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꿈 깨십시오. 하나는 내 딸이지 당신 손녀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네 그 잘난 친척들이 하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아니, 그 아이 눈에 띄기만 한다면 저는 태성그룹을 공중분해 시켜버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 회사를 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태준이 가진 모든 능력과 지분을 건 최후 통첩이었고 아들의 관계를 읽은 명예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파묻히며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본가를 나온 태준은 곧바로 회사로 향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정리를 지시함과 동시에 한남동 재개발 사업의 전면 수정을 선포했습니다. 서연이 살았던, 그리고 하나가 고통받았던 그 달동네를 밀어버리고 쇼핑몰을 짓기로 했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서연 어린이 재단과 거대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이 빗발쳤지만 태준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가져가라는 배수진을 쳤고 태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준은 그렇게 돈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을 자신의 손으로 허물고 그 폐허 위에 사랑과 속죄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던 날 태준은 하나를 데리고 철거 현장을 찾았는데 포크레인이 낡은 판잣집들을 부수는 모습을 보며 하나는 태준의 바짓단을 잡고 아빠, 우리 집 부서져요. 할머니 냄새나는 집인데 하며 울먹였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안아 올려 눈물 맺힌 눈가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부수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는 거야. 이제 이곳은 춥고 배고픈 곳이 아니라 하나처럼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친구들이 맘껏 뛰어노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공원이 될 거야. 엄마랑 할머니도 거기서 우리 하나 뛰어노는 거 보면 더 좋아하실 거야. 하나의 눈물이 그치고 기대감에 찬 눈망울이 반짝이자 태준은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치유해 나가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서연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죄이자 하나를 위한 최선의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태준은 매일 칼같이 퇴근하여 하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서툰 솜씨로 동화책을 읽어주었으며 주말이면 수행원 없이 단둘이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을 다니며 평범한 아빠로서의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에서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태준의 이복동생이자 그룹 내에서 태준을 질투하던 강 전무가 하나의 존재를 언론에 악의적으로 흘리며 혼외자 스캔들을 터뜨린 것입니다. 기자들이 펜트하우스 앞을 진을 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자 태준은 하나가 상처받을까봐 모든 미디어를 차단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등 하원 도우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치원 앞에 잠입한 기자가 하나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는 게 사실이니
엄마가 아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는 잔인한 질문을 던졌고, 그 자리에 있던 강전무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너네 아빠가 내 엄마 죽인 원수야 라고 소리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하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고, 뒤늦게 도착한 태준이 기자의 카메라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했지만 이미 하나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진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았고, 태준이 문을 두드리며 아무리 불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태준은 문 앞에 주저앉아 하나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다 설명할게. 제발 문 좀 열어줘 라고 애원했지만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태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는데, 혹시라도 하나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7년 전 서연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태준은 텅 빈 방과 열린 창문,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커튼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빗속으로 뛰쳐나갔고, 경호원들을 풀 생각도 못한 채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빗줄기가 쏟아지는 아파트 단지와 한강공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나야 이하나,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봐 태준은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진흙탕을 뒹굴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날카로운 돌에 발이 찢어졌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분 같은 3년이 흐르고 태준은 한강 둔치에 있는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 앞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하나를 본 순간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하나야, 왜 여기 있어?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잘못했다. 아빠가 다 잘못했어. 태준의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하나의 얼굴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나는 태준의 품에서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고, 원망 섞인 눈빛이 아닌 슬픔 가득한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우리 엄마 미워했대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서 하늘나라 간 거래요. 그게 진짜예요. 아이의 질문은 태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지만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아이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아빠가 바보라서, 아빠가 너무 못나서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많이 아팠던 거 맞아. 그래서 아빠는 벌받아도 싸. 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아이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밀어내고 증오한다 해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고 차가운 손이 태준의 젖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엄마는 아빠 많이 사랑했으니까 나한테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용서와 사랑은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지금 아프잖아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아빠 우는 거 싫어할 거예요. 나는 아빠가 나 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으러 와줬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아이의 말에 태준은 오열을 터뜨리며 아이를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지만 이 작은 천사가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견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과거 잘못과 아버지의 과오까지 낱낱이 고백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제게는 충격에 빠졌지만 오히려 태준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여론은 반전되었고 책임지는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났습니다. 강 명예회장과 강 전무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태준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회사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남동 재개발 구역에는 서현 어린이 공원과 무료 아동 병원이 완공되었는데 개관식 날 태준과 하나는 나란히 테이프를 커팅하며 하늘에 있는 서현에게 헌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 화창한 봄날 한강 둔치에는 벚꽃이 만발해 꽃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청바지에 면티를 입은 태준이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다른 한 손에는 훌쩍 자란 초등학생 하나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재벌 회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사이좋은 부녀지간으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가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나중에 세계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파리 에펠탑도 가고 디즈니랜드도 가고. 태준은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하나가 가고 싶은 곳은 우주라도 갈 거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에 반짝이는 윤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문득 일장. 그 추운 겨울밤 이곳에서 혼자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 껍데기였고 지금은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꽉 찬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하나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하나야, 아빠는 돈이 아주 많아서 뭐든지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게 뭔지. 아니,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리 집 아니면 회사라고 묻자 태준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가진 돈을 다 합쳐도 살 수 없는 건데. 운 좋게도 공짜로 얻은 게 있어. 바로 너야. 태준의 말에 하나는 에이, 그게 뭐예요? 하며 까르르 웃었지만 얼굴은 기분 좋은 듯 발그레해졌습니다. 태준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마음속으로 깊은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그래, 나는 세상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졌지만 나의 세상은 오직 이 작은 아이 하나뿐이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강태준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완전히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억만장자가 가난한 꼬마 숙녀에게서 배운 것은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 그리고 진짜 사람으로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평생 이룬 어떤 성취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공이었습니다. 수년 후 서현 어린이 공원의 벤치에는 사랑하는 아내 서현과 나의 세상 하나에게라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끔 나이, 지긋한 신사와 아름다운 숙녀가 찾아와 오래도록 앉아있다 가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의 뒷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수군거립니다. 진정한 부, 후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그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